좀 부드러운 얘기부터 말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금년 올해 겨울이니까 몇 달 전이죠. 나이 한 50 정도 되는 분이 시집을 내게 돼서 어떻게 만나기도 했는데, 그 사람이 직장은 하여튼 여러 가지 직장이나 대학에서 공부한 거나 여러 가지로 봐서 시를 쓸 사람 같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시를 쓰게 되느냐, 그러니까 그냥 어뢰적으로 물은 겁니다.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한 20년 가까이 전에, 꼭 20년은 안 돼도 한 14, 18년 자기는 그때 지금도 소속은 거기지만은 삼성전자에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조병아 선생님께서 이 초청 강사로 강연을 오시더래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막연히 그냥 뭐 시에 대해 뭐 관심도 없는데 그냥 이제 뭐 좋은 분이 오시서 강의한다니까 이제 들었는데, 아니 뭔가 뭐 가슴이 와닿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웃으면서, 아니 뭐가 그렇게 가슴이 와닿느냐고. 그게 빌미가 돼가지고 20년 세월이 흐른 지금 50대 나이에 자비로 돈을 들여가지고 시집을 내게 됐으니까 참 아주 사소한 일은 아닐 겁니다. 어떤 대목에서 그렇게 마음이 흔들림이 있었느냐 했더니만, 아니 그 고명하신 선생님께서 어머니를 회상을 하는 대목에서 눈시울을 붙이는 걸 보고, 저러한 모습이 시인의 어떤 본성이구나, 이렇게 자기 가슴에 와닿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곰곰이 생각하니까, 조병아 선생님께서는 그 많은 그 문단 활동 혹은 작품 활동 혹은 무슨 뭐 강연 활동 이런 뭐 많은 제자도 대학에서 교육 활동도 하셨지만은 그 보이지 않는 시인으로서의 모습을 흔적을 여러 군데 남기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쓴 이 글하고 방금 말씀을 드린 이미지하고도 관계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좀 이 발표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읽는 걸로 하며 가끔 이렇게 제 사정을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박찬일 교수나 혹은 장명렬 교수께서 학문적으로 혹은 실언적으로 더 깊이 들어간 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약간 에세이풍입니다. 그동안 한국 시는 형태, 표현, 기법에 있어 개념상의 경직성과 음습주의에 지나치게 얽매여져 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시의 본성 중에 가장 간과할 수 없는 점이 내용, 형식, 어느 면에서나 자유로움의 추구에 있을진데, 앞서 이 풍토에 시인 스스로가, 앞서 풍토란 말은 그 경직됨과 너무 시를 음습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풍토의 시인 스스로가 절대 가치를 두고 거기 구속당하게 되면 기교 만능주의 혹은 근시한적 기교가 테크니시안을 말합니다. 로 떨어질 위험이 없지 않다. 이런 경우 시의 형식에만 관대지 않고 내용면에서도 시인의 초연한 안목이나 활달한 발상이 제한을 받게 되든지 독자와의 교류에 난해와 혼란을 초래할 여지가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문학을 이해하는 안목이 서구적인 교양에 익숙해 있어서 시가 운명적으로 대중과의 편안한 이해 전달을 터부시하고 소수 정예와의 완미한 교환을 추구하는 것이 시의 정도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짧은 현대시의 연륜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를 어느 수준의 궤도까지 올려놓을 수 있었다는, 아주 짧은 시간, 다른 나라에 참 비하면
가령 뭐 600년이 걸린 게 600년 뭐 하지만은 하여튼 500년이 걸린 게 우리는 불과 뭐 한 1세기 미만에서 따라붙은 겁니다. 따라붙었다는 말은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궤도에 올라온 건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괄목할 만한 진전을 보여준 분야는 사실이지만 오늘날의 주요 시인들이 어둠과 절망, 현실 부정만을 노래한다든가 또는 의미 전달에 있어서 과중한 은유, 애매모호한 현대적 시 기법에 치우쳐 시적 유의성, 시의 즐거움을 말합니다. 시를 읽는, 시가 갖고 있는 어떤 즐거움, 예술 원론 혹은 예술 첫걸음, 이게 인류와 더불어서 생긴 그 예술의 기원론을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유의성입니다. 즐거움. 을 상실해버린다면 소탄 대신에 우를 범할 우리를 떨치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프랑스 시선을 번영한 최완복의 지적은 경청에 마땅하겠습니다. 데오필 고티에의 시 랑베 소나무를 두고 그는 이렇게 해설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랑베 소나무는 이 시는 어떤 가 하면 메마른 풀숲과 초록색 웅덩이에 솟아나는 옆구리에 상처 입은 소나무들 뿐, 이제 이 소나무가 이제 소재입니다. 이는 소나무의 눈물, 송진을 훔치기 위해 나무에 아파하는 몸통에 넓은 홈을 파놓기 때문. 인간의 가해도 되지만은 그 나무에 피해 아파하는 하여튼 이런 일련의 과정 혹은 대상을 두고 이제 최한복 씨의 이제 해설입니다. 상처받은 소나무는 여기서 고통 가운데서만 창작할 수 있다고 하는 시인의 상징이 된다. 이러한 생각은 모든 낭만파들이 자랑스럽게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가장 절망적인 노래가 가장 아름다운 노래, 많은 불멸의 시가가 순수한 오열임을 나는 아노라 하고 얼픈 믿어야 상통하는 관념이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시인들에게도 어떤 그 고정관념이랄까, 그 어둠을 노래해야 된다, 고통을 노래해야 된다든지, 혹은 부정적인 것만 투시해야 된다든지, 그 일변도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해설문에서 시인이 고통 가운데서만 창작할 수 있다와 가장 절망적인 노래가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생각하는 신념은 그 후의 상징파나 예술 지상주의자들에게 영향을 끼치기도 했으나 편협한 시각이란 지적과 함께 인류 역사에 대한 문화의 기여를 억눌러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는 반론을 낳기도 했습니다. 조병화의 만년의 시를 언급하면서, 만년의 시는 제가 제48 시집에 해당되기 텍스트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뜻합니다. 이런 견해를 강조하는 까닭은 논지를 진전시켜 가는 와중에 절로 바뀌기 있습니다. 일기를 쓰듯 뜻한 평이한 자세. 이 조병화의 시는 평이함과는 정말 뗄 수 없는 그런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평이함을 그냥 우리가 그냥 말초신규로 해석하면 조금 뭐 안 좋은 쪽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또 폭넓게 생각하면 이거같이 좋은 가치라 그럴까, 그런 뜻으로도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집 건수가 53권에 달하는 미정유의 대량 시편을 남긴 조병화의 문학 여로 가운데 기다림은 아련이라 표지한 시집은 제18 시집에 해당됩니다. 여기 수록된 63편의 시작품은 모두 1998년에 쓰여진 겁니다. 제47 시집, 요거는 생략했습니다. 이거 챕터는.
챕터가 요 달라요. 이들 시편은 이제 48 시집을 말하는 겁니다. 모두 시인의 생활 가운데서 바라보는 풍경, 일상사의 편린, 그 아니면 문득 솟구친 생각을 평이한 구성과 언어로 흡사 일기를 쓰듯이 가볍게 노트에 적는 시작 자세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작품 말미에 시를 쓴 날짜가 명기되어 있는데 하루에 2편을 쓴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3편 이상 혹은 특히 우리는 그걸 믿을 바는 못 됩니다. 그 날짜 쓴 거는 꼭 그날 처음부터 다 썼다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하다가 그날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가지고 특히 환경에 관한 시 3편인가는 한날 쓴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런 날 이렇게 썼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솟구치면 확 막 이렇게 안 쓰고는 못 빼기는 그런 체질적인 성향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소재상으로 분류를 보자면 인생의 가을, 내게 당신의 사랑이 그러하듯이 같은 생의 응시와 명상의 시편, 그다음 여름 1998년 오려라 제한, 아내를 사별한 상대의 심사와 헐그로 귀하에 나타나는 만년의 죽음의 인식. 요거 우리 조 교수께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번에 고향은 사람을 낳고 사람은 고향을 빛난다가 해서 그걸 제가 쭉 보니까 이 헐그로의 기하 이게 안 들어가 있어. 이건 정말 난시에 대한 애착과 당시 결국은 난시에 태어났지만 난시에 끌고 돌아간다는 그런 회기 이런 걸 그런데 그야말로 고향 이시가 꼭 들어가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타나는 만년의 죽음의 인식 그리고 생명 존중이나 환경 파괴에 대한 경종의 눈길을 돌린 내가 지구를 떠나는 날 같은 걸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집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이러한 시세계의 유형 가운데서 추출되는 정서는 쓸쓸함, 기다림, 고독한 단독자의 모습 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참 이거 누차 많은 사람이 지적했을 겁니다. 아마 이 심리학자나 혹은 정신분석학자나 좀 논의해봐야 돼. 왜 이렇게 늘 쓸쓸해했고 전혀 쓸쓸하지 않은 분인 걸로 남들은 다 아는데 뭐 기다릴 것 같지도 하나도 기다릴 필요 없는 분이 왜 이렇게 평생을 기다리고 그분이 고독하다니 말도 안 해라고 다들 파이프 탁 다음에 피시면서 말이야 양주 탁 들어치시는 무슨 고독한 탄독자냐. 그다음에 이번엔 시는 하늘같이 크게 노래하는 시가 전에부터 많았습니다. 아주 좀 젊은 시절 시부터 제가 특히 좋아하는 시 낙엽은 낙엽끼리 모여 산다. 모여 산다. 그것도 제목이 낙엽 미안합니다. 왜 갑자기 그런 시편들이 제가 참 좋아하는 시편들인데 자 그러면 그 중에서 기다리면 아르니 이건 표지 제목이 된 시편입니다. 긴 생애가 기다리는 세월, 기다리면서 기다리던 것을 보내며 기다리던 것을 보내면 다시 기다리며 다시 기다리던 것을 다시 보내면 또다시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여라 하면서 이 인생의 겨울 저녁 노을이 차가워라. 기다릴 것도 없이 기다려지는 거 기다려져도 하연한 이 기다림 노을진 겨울이거늘. 이 조병아의 그 시인의 특질이 참 잘 드러난 시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끝없이 기다리고 그리워하는 마음이 조병아 시의 출발점이다. 그의 이러한 포즈가 철학적 무거움을 띠지 않고 독자의 귀에 가까이 소원그리를 쪼리는 점에서 조병아 시의 특성과 본령이 드러납니다. 이 시편에서는 기다리다라는 타동사를 거듭 반복하면서
운율과 동시에 어떤 보편적 진실을 빚어냅니다. 어떤 사실이 이루어지거나 사람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의 움직임을 정념이라 규정할 수 있는 성질입니다. 그의 생애가 기다림의 연속이라는 이 인식은 시인이 오랜 세월 동안 정념에 휩싸여 살아왔음을 은연중에 대변합니다. 겨울에 붉게 타오르는 노을을 바라보면서 무언가 목말라하는 노경이 싶어 살펴집니다. 그는 이 기다림의 실체를 사랑하라고 실토함으로써 내면을 표명하는 동시에 맑게, 가볍게, 옅게, 부담없이 라는 형용사를 배열시켜 나가서 노을이 차가워라 하는 심의를 덧붙여 그 사랑이 현실의 이게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랑이 우리 말하는 그 현실 속에서의 개념 혹은 현세적 리비도 차원을 벗어나는 그런 사랑으로 끌어올리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다릴 것도 없이 기다려지는 거라는 시행을 무심코 간과해버려도 무방한 어투에 불과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조병아다운 음색과 톤이 담겨져 있습니다. 조병아 선생님을 기억하시는 분은 이게 제 이 말에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아주 그 제목에도 좀 평상심이라는 낱말을 썼습니다만 기다릴 것도 없이 기다려지는 거 신영 그 알겠어? 뭐 이렇게 딱 그 어투 생각 어떻게 보면 책임이 실리지 않는 그래서 시렵게 다가오는 면이 없지 않으나 실은 무욕과 달관의 끝에서 얻어지는 경지가 묻어납니다. 인생이 이러한 것이야라는 단도직입적 표현도 그러한 틀의 연장선상에서 이해가 됩니다. 우리 시에서 시의 반복으로 율동감을 살린 예를 들어 볼 수 있는 바 우리 이제 언어는 여기 교수님들 계십니다만은 다른 영미시 이런 라틴어 계통은 다 그 운율 리듬이 그 언어의 그 구조 혹은 그 성질과 상당히 어떤 이种간극인데 우리말에는 제가 요즘 그 김용식 씨가 쓴 황동드론을 우연히 읽었는데 거기서 뭐 격변화하고 뭐가 잘 살렸다 이런 말을 했는데 살짝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대개는 우리말에서 리듬감을 살리는 거는 그러니까 3, 4조든지 글자 수든지 아니면 반복 효과 그러니까 실제로는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조병아 시의 대표적인 경우인데 김소월의 왕십리가 그 대표적인 경우였습니다. 비가 온다 오느나 오는 비는 올지라도 한닷새 왔으면 좋지 여들의 스무 날엔 온다고 하고 초하루 상망이며 간다고 했지 가도 왕십리 비가 오네. 이 두 연에서만 온다라는 말이 동사가 6번 반복되고 그 반대말이 간다라는 말이 3번 반복되어 있어요. 짧은 시행 속에서도 위의 기다리면 아래니 두 연에서 기다리다라는 동사 기다림이라는 그 동사의 명사형까지 포함했을 때 의도적으로 11번이나 중복시키고 있는 점 역시 리듬을 살리려는 목적이 우선일 테지만 다른 한편으로 시적 자아의 이렇게 말하는 시를 쓴 사람의 달관과 초연함을 은연중에 나타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런 유형의 작품으로 가을 하늘 아래를 눈여겨볼 일입니다. 때를 지어 북녘으로 날아가는 기러기를 바라보며 시인은 스스로 혼자서 외로움을 날고 있으리니 하면서 존재의 쓸쓸함과 운명적 고동을 응시합니다. 그와 함께 혼자라는 일반 명사를 혼자이며 혼자가 아닌 거를 위시하여 8번 반복하는 운율 형태를 보여줍니다. 때를 지어 길이길이 하늘 높이 물이 지어라 제시한 시행에서 군집과 복수를 명백히 이래합니다. 때를 지어가는 물이 이런 말. 그러니까 거기에서 혼자 외로움이라는 단어가 꼭 받치고 있습니다. 20세기 사회적 화두였던 군중 속의 고독,
자코메티 조각 뭐 이런 걸 연상이 됩니다. 반전의 묘를 얻는 자기가 예사롭지 않겠다고와 심금을 건드립니다. 이 조병아 어법의 실력을 이 집에 뚜렷다. 어법이라는 건 그 말고 메커니즘이라는 뜻입니다. 이어서는 그 군집을 얘기하다가 혼자를 얘기하고 또 이렇게 썩이 이 조병아 시의 끝을 이렇게 반전시키는 건 아주 많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를 다 들 수가 없습니다. 그 체질적인지 저는 그 조병아 선생님께서 시를 쓰는 그 메커니즘이라고 이래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대한 수능, 지혜, 명징성 그 앞에 그 두 단락은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누구나 시인은 양심이라는 거 쓰고 싶은 소재입니다. 참 시인이 이런 누구나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소재 중에 하나, 양심. 우리 조병아 선생님께서는 이걸 이제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 한 편입니다. 양심은 항시 자기를 응시하는 자기 마음의 맑은 눈, 생전 잠들지 않는. 이것도 반전이에요. 자기 마음의 맑은 눈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놓고 생전 잠들지 않는. 이거 없으면 참 편하겠는데, 못된 짓 해놓고 보세요. 이 점 없으면 딱 좋겠는데, 살살살 이렇게 살아있는 거. 그게 말하면, 인간이 말하자면 동물과 구분되는 거. 너무 상식적인 말해서 생략하겠습니다. 하여튼 양심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그건 이렇게 새 행으로 짧은 속에 이렇게 농축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의 모의를 찾아다니면서 이 새에 대한 를 소재로 했지만은 이제 그 테마는 자유지요. 그렇게 스스로의 모의를 찾아다니면서 먹어서 안 되는 모의와 먹어서 되는 모의와 먹어서 안 되는 모의를 알아차리는 민감한 지혜를 가진 새만이 자유를 살 수 있으리니 지상을 날아다니면서 내릴 자리와 내려서 안 될 자리, 머물고가 머물러서 안 될 곳, 있을 때와 있어서는 안 될 때를 가려서 떠나야 할 때 떠나는 새만이 자유를 살 수 있으리니 이게 너무 너무 보편적인 가치고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은 이런 일상적인 속에 말하자면 지혜의 나다를 가려내는 것이 이 조병아 씨의 특질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의 시간이 너무 많이 앞의 시편은 짧은 만큼 에스프리 또한 단순 명정하다. 도스토옙스키가 장편 까라마조프 형제들 중 대신문관에서 명석한 무신론적 입을 빌려 인간에게 양심의 자유보다 더욱 매혹적인 것은 없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괴로운 것은 없다 라고 천명한 구절을 연상시킵니다. 이미지에서 사실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시인이 자기를 응시하는 마음의 맑은 눈이라고 한 대목은 대문호의 도스토옙스키 말하는 매혹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생전 잠들지 않는 이라는 이미지는 괴로움과 상통합니다. 두 사례 같다 짧은 문맥 속에 인생의 증곡을 찌르는 에피그램으로 아주 우리가 참 높이 받을 만합니다. 두 번째 시편은 작시자의 시체와 그 덕목을 유감없이 표출합니다. 모티브는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새의 모습에서 취하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금도를 강조한 것입니다. 참 이 시 아까 자유 이 시는
우리 그 국회의원들 막 이마에 가슴에다가 그냥 막 지어지지 않는 페인트를 막 다 써줬으면 싶어요. 요즘 뭐, 이건 정말 미안합니다만은 제가 나올 때 많은 뉴스를 보니까 무슨 새누리당에서는 한마디로 특권을 포기하는 이런 거 일련의 무슨 정화 운동이라 그렇게 해야 될까 한다는데, 아이고 그러지 말고 이 조병아의 자유 이 시를 좀 다 외우겠으면 좋겠어요. 내일 앉아야 할 때 안 앉는 거, 하지 말아야 돼 하여튼 이 금도 우리나라 사대부 정신 뭔가 하여튼 공자가 말한 공자 말씀 이 새에 나타납니다. 저 말이 좀 지나치다면 이해해 주십시오. 조병아 씨는 과연 취해야 할 것과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할 줄 아는 그릇이며 머무름과 머물서 안 되는 자리에와 때를 지켰던 지성입니다. 훌륭한 인물이 반드시 훌륭한 작품을 남기는 절대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말과 행동, 인격과 작품이 일치를 이루는 것이 금상첨만큼 분명합니다. 그의 시편은 이러한 시각에서가 아니더라도 평범한 일상사에서 삶의 예지를 찾아내는 편안하게 접근이 되고 쉬 이해가 되며 정서의 자양분이 된다는 습득된다는 측면에서 그의 위상은 됩니다. 그 다음 것도 그 자유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눈물다 사라진 생각은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면 아련히에서 살펴야 할지어 그 많은 53편의 세 권의 53권이라는 시 중에서 기다리면 아련이라는 시의 또 다른 점, 유의해야 할 점을 제 나름대로 살펴봤습니다. 수록 시편 중 여름 1998년은 작시,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앞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1998년은 산배한 해입니다. 노경의 배우자를 잃은 충격과 또 거기에서 발생하는 같은 에스프리 이런 게 아주 다른 시대는 볼 수 없는 거죠. 옛날에도 지금도 뻐꾸기 꾀꼬리는 그 소리이지만 사람이 바뀌고 산천이 바뀌는 내 고향에 나는 늙어 남아서 먼저 간 사람의 햇무덤에 새로 쏟은 잡초를 고른다. 가슴에 엉긴 슬픔을 고르며 세월을 보며 저는 이 시를 처음에 한번 쭉 이렇게 시를 이별 쭉 넘어가면서 햇무덤이란 이 김삼 우리 햇무덤이라는 말 쓰는 말인가요? 통상? 새무덤만 들어봤는데 햇무덤이라는 말은 잘 안 쓰지요? 아니 이 낱말이 아주 나한테 햇무덤이 뭘까 하고 뭘까가 아니고 참 아주 뭔가 이렇게 낱말이 막 무슨 언어를 물속에 있는 언어하고 그걸 잡았을 때 그 다르듯이 막 그 탄력과 뭔가 율동이 전해지잖아요. 햇무덤 난 너무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두 연만으로도 새 무덤을 쓰다듬는 시인의 유정함이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첫 때만 누가 어느 50대에서 시를 쓴 사람이 자기 어머니를 많은 현대 삼성전자 직원이 아마 몇백 명, 5, 600명이 앉아가지고 청강을 했을 텐데 그러면서 당당한 대학 원장이시고 하여튼 훌륭한 분께서 어머니를 해서하면서 눈치를 뿜기는 그 유정함, 다정다감함 그거 대목은 같이 이꼬리를 되겠습니다. 유정함이 실경으로 눈앞에 그려진다.
5월의 고향엔 붉은 장미가 너울 지고 오디가 예년처럼 까맣게 연그러가지만 이건 지금 시에 나오는 귀질입니다. 함께 살아온 사람은 간대온 되었고 그 무덤의 잡초만 싱그러운 생명력으로 움돋는 것을 바라보며 이성의 섭리에 수금해지는가 하면 생의 덧없음과 윤회의 진리를 깨우칩니다. 그리하여 이제 머지않아 나는 죽어서 여기 우리 저기서 잘도 꼭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이제는 머지않아 나는 죽어서 내 고향 난실로 돌아가 그 흙으로 기여하리니 사랑이다 꿈이다 그리움이다 한 내 삶을 부끄러워하리. 그 외로움도 그 쓸쓸함도 하고 노래하기 이른 것입니다. 이런 리듬은 결코 가장 절망적인 노래가 아니면 명작 관화합니다. 조병화의 제48시집의 의의는 이 점에서 찾아집니다. 그는 평생토록 그리움, 외로움, 기다림을 지병처럼 곁하고 살아오면서 사랑, 꿈, 정을 무한 추구해 왔습니다. 그 여정 끝에 인생의 황혼기가 맞닥뜨렸으며 상실 가운데서 가장 아린 별일을 겪었습니다. 이제 시인은 눈시울을 적시거나 이런 면에 당도해서 시인은 눈시울을 적시거나 앙앙불락하지 않고 다소곳이 정황과 명운을 받아들이는 수능을 보여줍니다. 그의 스타일은 고통 가운데서만 창작할 수 있다는 위세의 주장과는 거리가 확실히 멉니다. 특히 죽음에 상도하는 시편들은 그분다운 목소리를 여실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평상심을 잃지 않는 게 누구나 아무나의 몫일 수는 없습니다. 고독감을 엎조릴 때도 그러하려니와 죽음을 되잡일 때에도 나직나직한 목소리로 명동이며 해화동 도심의 꽃 가게 앞을 지나칠 적의 그것처럼 막 바바리 콧대를 휘날리면서 확 그것처럼 고향 난실로 오히려 꽃바람을 감각하면서도 외롭게 조금은 쓸쓸히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에 잠겨들기도 하는 그를 가리켜 우리는 평상심을 유지한 시인이라고 해석하며 동시에 우리 시대의 큰 바이올로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아주 짧게 70분 하는데 감사합니다.